제가 책을 읽을 때 머리말에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찾아보라고 했죠. 저는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삶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이게 저자의 의도로 읽혀졌습니다. 맨 먼저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나오는데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정사, 삼국유사는 이련서님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때 이야기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연호랑 새우녀, 만파식적 등등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판타지입니다. 대표적인 판타지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이런 판타지에 환호할까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야기를 좋아한답니다. 우리 어릴 때 다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면서 자랐잖아요. 인간은 인간이 상상해온 것들을 현실화시키면서 인류는 진화해 왔습니다. 모든 국가의 탄생 배경에는 설화가 있습니다. 나라를 탄생시킨 설화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설화를 바탕으로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비해서 몸에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 단군 할아버지보다 서양 귀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역사를 알아가다 보면 늘 이런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25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미래학자 롤프 옌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나갈 것이다. 저도 이 말에 100배 공감합니다. 요새는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의 상품 품질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유의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많이 가는 이유가 커피가 맛있어서 갈까요? 에르메스는 원래 마차를 타던 시절에 마차 의자에 가죽을 대던 회사였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마차 없어지고 자동차가 생겨나니까 에르메스를 운영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바뀌는 다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견하고 가방이나 허리띠 등 이런 일상용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본주의는요, 교묘하게 인간의 무의식을 건드려 마케팅하고 우리는 마케팅 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고 그런 스토리를 비싸게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32페이지에) 가면 한 시대의 간절한 꿈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이 문장이 정말 저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도 한번 인용했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우리 외할머니 시대 꿈은 해방이었고 우리 엄마는 해방된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6.25를 지나왔습니다. 6.25를 지나온 우리 부모님의 꿈은 내 새끼 벽 옳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벽 옳지 않고 공부를 했고요. 저희가 20대였던 80년대는 민주화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늘 먹는 밥이 귀한 줄 모르듯이 지금의 젊은이들도 역시 늘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의 귀함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결국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모두가 공기처럼 공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자유도 풍부해졌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그게 시대의 사명이고 가치인데, 요새 아이들은 건물주가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는 대목에서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차피 경쟁을 통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하는데 지금 어떤가요?
이순신과 이회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국왕이었죠. 이순신은 소설이나 영화, 오페라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회영은 설민서가 아니었으면 대중화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판 대가로 이완용을 비롯해서 그 고관 대작들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억 정도의 재산을 받고 일본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갑신정변이 나옵니다. 갑신정변의 핵심은 신분의 기천을 없애자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당연히 양반 상놈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신정변이 비록 3일천하로 끝났지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동학농민혁명은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남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아이를 죽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랍니까? 이러니까 남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 느닷없이 동학이 불려 나옵니다. 동학개미. 사람들은 말도 참 잘 만들어내죠. 67에서 79페이지까지 드디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조와 정약용 스토리가 나옵니다. 18세기는요 조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봤을 때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정약용 집안은 대대로 홍문관을 지냈는데 홍문관은 조선시대 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홍문관을 지냈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이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세기의 거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정약용 집안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풍비박산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87쪽에 가면 주류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시대 신라는 가장 약했죠. 비주류였습니다. 선덕여왕이 발탁한 김유신, 김춘추 그 당시에 다 양반이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조선시대 정도전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는 기득권들입니다. 기득권들은 지금 현실이 편안하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본 비주류들, 결핍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소수 지식인들만 소유하던 책을 금속 활자 발견으로 지식의 대중화를 만듭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변해오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변화는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이고 또 하나는 잡스의 아이폰입니다. 이들 공통점은요. 발명하지 않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미 따로 존재해 있던 것들, 프레스, 종이, 활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요. 잡수도 한번 보세요. 인터넷, 카메라, mp3, 전자계산기 등등 원래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전화기 안에 넣은 겁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도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3세기 몽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기스칸 이전에는 모든 전쟁은 보병전이었죠.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아주 원시적인 전쟁이었는데 몽고족이 나타나면서 말 위에서 활 쏘고 칼 휘두르고 이러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됐던 거죠. 역사상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근데 한 100년 만에 멸망하잖아요. 우선 징기스칸은 그를 몰랐고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데 이놈들은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습성이 풀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한번 뜯어먹고 나면 다시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 가성비가 별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말 2피를 데리고 갔는데 말의 피로도를 줄이는 역할도 했지만 말이 지치고 나중에 병이 들면 잡아먹었대요. 그때 나온 게 말린 고기 육포랍니다. 태극기 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도 어른들 막 무관애로 막 하는 그 태극기 부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의 청춘을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는 저자의 말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우동 나옵니다. 나혜석, 지금의 미투 상황, 가장 가까이는 박원순 사건까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남자들의 사고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사의 쓸모를 통해서 수많게 죽어간 아무개들 덕분에 제가 지금 아무개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언제나 변하는 사회에서 비주류인 나는 늘 나를 관찰하고 시대를 관찰하면서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